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살면서 1년에 2번은 꼭 부산을 갔어요. 경부선 타고 새마을도 못 타고 비둘기 타고 다녔어요. 어쩌다 무궁화 타면 아주 횡재했어요. 그런데 대구 쪽 내려가면 사투리가 나와요. 경부선 타고 대구 쪽 내려가면 사투리가 나와. 여기 양산인데 부산이나 경남이나 오면 진짜 고향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워낙 아주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진짜 아주 편안하게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 처해 있는 상황이 워낙 엄중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오늘도 북한이 연평도 인근으로 포를 쐈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북한의 위협을 실감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포를 쏘면 하여튼 우리가 지금 잠깐 전쟁을 중지한 정전 상태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근데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또 2, 3일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런데 우리 정치를 생각할 때 북한이라는 변수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45년에 원래는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켜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분리했어요. 9대1 정도로 분리했어요. 왜 9대1이라고 얘기하냐? 한반도 반쪽은 김일성이가 정권 잡고 나머지 반쪽에서 또 절반은 박헌영이의 남로당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4분의 1 남잖아요. 그 중에 절반은 여운형, 김구, 김규식. 이게 이제 우파인 것 같기는 한데 김일성이한테 놀아난 사람들이 또 잡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한 조각, 이게 이승만 세력입니다. 그래서 거의 9대1의 전력으로 싸움을 붙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겨내면서 대한민국 건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9대1의 절대적인 열세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패한 김일성이가 그 2년 후에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또 부산까지 그냥 할 일 없이 밀렸어요. 낙동강 원래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메가더가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었는데 메가더는 낙동강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이거 막아봤자 미군 유엔군들 사상자만 든다. 포기하고 일본으로 망명해서 망명정부 세우고 다시 하자 이랬어요. 그게 이제 독일이 쳐내려왔을 때 프랑스가 망명정부 세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때 메가더는 일본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사정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실제 이 남한에서 유엔군을 총지휘했던 장군은 워커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낙동강을 포기하면 끝내 우리는 다시 대한민국을 탈환할 수 없다. 그래서 워커 장군이 현지 사령관이니까 그러니까 미군은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아무리 높은 백악관의 대통령이나 태평양 사령관도 현지에서 작전 지휘하는 지휘관의 이야기를 1차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워커 장군이 낙동강 포기하면 안 된다 하면서 버텨냈기 때문에 낙동강 전선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군으로는 워커 장군, 그리고 우리 군으로는 백선엽 장군이 그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죠. 그래서 낙동강 전선을 당시에는 워커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워커 장군이 그 백선엽 장군을 내세워서 그 다부동에서 북한군 5개 사단을 거기서 잡아놨거든요. 딴 데 못 가게. 그 바람에 허리가 잘려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도 보면 거의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전세 역전과 절반의 승리를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그럼 이건 이제 우리 입장이고 북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그 45년, 48년에 우리가 완전히 먹을 수 있었는데 놓쳤다. 그래서 2년 후에 저것들 준비도 다 안 돼 있으니까 일주일이면 다 쓸어버린다고 하고 전쟁을 했는데 다 먹을 뻔하다가 또 놓쳤어. 번번이 그 적화 직전에서 물러서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김일성, 김정일, 지금의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이 북한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공산당 사회라고 하는 게, 공산당 국가라고 하는 게, 이 외교라고 하는 거는 세계 혁명을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소련의 외교부장은 전 세계 적화를 위한 포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바꿔요. 정권도 안 바뀌지. 우리는 정권이 4년에 한 번, 8년에 한 번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뀌면은 싹 바꾸잖아. 국방부 장관도 바꾸고 외교부 장관도 바꾸고. 그러니까 저 1년, 2년 하다가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은 수십 년간 그 자리에서 적화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적화 전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그 북한의 대남 정찰총국,
그러니까 간첩들 파견하고 지휘하는 이 조직의 간부들은 보통 30년 이상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해요. 우리도 사실은 북한의 그런 대남 공작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 기구가 있어요. 그게 국정원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대북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보직으로 안 가요. 30년 40년 그 자리에서만 있거든. 그래야 북한에 누가 나타났다 그러면 아 걔는 10년 전에 뭐 했고 20년 전에 뭐 했다라고 바로 파악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국정원의 간첩 잡는 기능을 며칠 전 1월 1일부터 다 경찰한테 넘기게 됐어요.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수십 년에 걸친 노하우가 다 쌓여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부리는 간첩이 3만 5천에서 5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고정 간첩들이 있어요. 그럼 이 자들이 뭐 하겠어요? 국외에서 월급 주는 거 받아 먹고 지가 북한에 남겨놓은 가족들 안전하게 살려면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뭘 하냐면 옛날 같으면 우리 군대 기지 촬영해갖고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짓은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걔네도 그 정도 정보는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뭘 하냐면 주로 남한 정치 정세를 분석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옛날에 이런 비리가 있고 뭐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걸 다 걔네들이 분석해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는 어떻고 비명계는 어떻고 국회의원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를 쫙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국내 정치에 대해서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웬만한 정치평론가 이상으로 빠삭하게 그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적화에 도움이 될 건가 가지고서 끊임없이 보고서를 내요. 이것들을 모아서 김정은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 전략을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저게 우리보다 체제 경쟁에서는 이미 50대 1로 졌어요. 별거 아니지만 그런데 다른 부분은 별거 아니야. 진짜로. 다른 부분은 별거 아닌데 대남 공작 부서의 그 맨파워 만큼은 절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세 가지 목적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세 가지 목적을 늘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면 주한미군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948년에서 49년, 50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실제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미군이 다 철수했어요. 그때를 열어서 6.25 전쟁을 일으켰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북한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면 주한미군을 먼저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을 내보내려면 그 전제가 되는 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협상 상대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에요. 미국이 북한의 협상 상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거야. 북한은. 그게 75년 동안 북한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정책이에요. 그걸 남한을 제끼고 미국하고 직접 이렇게 협상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지금까지 구사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슈퍼파워인데 김정은이가 직접 만나자 그런다고 해서 그걸 만나줄 리가 없잖아요. 트럼프는 워낙 그런 도박이나 이런 걸 좋아하니까 뭐 김정은이도 만만하게 보이니까 어린애 갖고 놀듯이 만나고 했지만 결국 트럼프도 노딜 하잖아요. 이게 어중간하게 해갖고서는 지가 오히려 당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협상 포기해버리잖아요. 김정은이 집단이 그 개인이 아니고 70여 년 동안의 대남 적화 공작을 쭉 해왔던 집단이 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같이 즉흥적인 사람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뭐 탄도미사일을 한다, 핵실험을 한다, 또 어제 오늘처럼 뭐 서해안으로 막 몇백 발씩 포를 쏜다 하는 건 전부가 다 어쨌든 미국과 전 세계에 자극을 줘서 충격을 줘서 미국으로 하여금 자기네를 직접 상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통미, 봉남이에요. 통미, 미국과 통하고 봉쇄한다. 어디를? 한국을. 통미, 봉남, 남한을 봉쇄한다. 이거예요. 그런 목적을 갖고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잘못하면은 따돌림 당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문 정권 5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문재인 5년 동안에 문재인이가 사실상 종북 김정은이 지시대로 따르는 이 삶은 소대가리였기 때문에 너 빠져 그러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김정은이가 트럼프와 직접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통미봉남 전략이 수십 년 만에 성공했던 5년이죠.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북한이 국민들을 먹여 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 국내가 불안하면, 외국과 전쟁을 하면 국내에서 딴소리 하던 사람들도 쑥 들어가잖아. 그런 식으로 북한 주민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도발을 해요. 이게 김정은이의 국내 정치적인 목적이야. 요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냐?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대로 남한의 정치에 직접 영향을 주고 개입하기 위해서 도발을 합니다. 근데 특히 이 세 번째는 언제 주로 하냐? 선거 때 해요. 이게 6년 전, 7년 전에 김정은이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엄청 재미를 봤잖아요. 문재인이를 대통령으로 세워놓으니까 지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잖아. 그리고 문재인이가 시키는 대로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이는 너무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핵무기 포기한대요. 그리고 온통 거짓말을 대신하고 다녔잖아. 얼마나 유효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남한의 선거에 개입해서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자기들 말 잘 듣는 정당을 다수당으로 만들면 너무너무 편하구나. 이거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아주 톡톡히 그 효과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당사자이시기도 한데, 이재명이가 피습당했잖아요.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피습을 당했어. 그러면 이제 다들 이거 이재명이 피습당해서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는 계속 이재명 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피습당해서 불과 3일 만에 이재명이는 어디 놓은지 없어지고 헬기가 나타났어. 저것들이 워낙 특권의식에 쩔은 것들이거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헬기를 불러다가 막 그렇게 서울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처음에는 사실 그게 워낙 상황이 다급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게 이제 의료계에서 터져나오고 일반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특히 여기 부산, 경남 시민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황당하잖아. 아니, 우리를 얕봐도 이렇게 얕볼 수 있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피습 사건이 갑자기 헬기 특혜 이송 사건으로 성격이 바뀌어버렸어. 그러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이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낙동강 벨트를 쭉 내려가면서 김해 들러서 부산 갔다 올 건데, 직접 제가 부산 시민들 여론 들어볼 건데요. 뭐 들으나 마나지 뭐.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시 의사회나 광주시 의사회까지도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저 더불어민주당 저거 그냥 내버려둬서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북한이 포를 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일단 관심을 그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그러니까 연이틀 포를 막 수백 발씩 쏴버리니까 아무리 평소에는 안보 생각 안 하는 우리 국민들도 다 북한이 왜 저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언론이 북한의 저 군사적인 도발, 위협, 이것을 대서특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재명 피습이 이재명 헬기 특혜 이송으로 갔다가 지금은 연평도 포격으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저것들이 지금 군사 도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늘 이 세 가지 측면을 함께 봐야 됩니다. 미국에 대한 메시지, 그다음에 북한 내부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한국 정치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아주 간교한 개입, 이 세 가지 측면을 북한 도발을 앞으로도 계속 북한 도발을 할 텐데,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서 이자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짓을 하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어쨌거나 우리 선거로만 보면 이재명 피습 사건은 헬기 특혜 이송 사건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고, 저쪽은 이재명이와 이 이른바 운동권 586 주사파들이 계속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지금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한번 제대로 혁신하고 해보겠다고 한동훈 체제를 세웠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작년 말에 이런 극적인 변화에서부터 지지율이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이라고 봐야죠. 상처가 크게 깊지 않아서 이제 며칠 있으면은 병원에 있고 싶어도 못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단됐던 재판도 다시 됩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다른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재판 빨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정된 재판이 다들 한두 차례씩 연기는 되겠지만 그래도 선거 전에 어떻게든 진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송영길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은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쪽은 악재만 있고 우리가 실수하지만 않으면 상승세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지율의 그래프가 우리가 지고 있다가 올라가고 저쪽은 이기고 있다가 떨어지면서 이걸 골든 크로스라 그러죠. 이게 교차하는 거. 이 교차점을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상승세를 잘 관리만 하면 우리가 염원하는 총선 승리 그리고 과반 의석 획득 이것까지는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제가 질문 받을게요. 뭐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든 좋으니까 질문하시면 제가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말씀도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해드리니까 편안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1년 10개월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거칠게 얘기하면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고 하나도 다른 게 안 바뀌었어요. 물론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실의 비서들도 바뀌고 장관들도 바뀌었지만 그거 말고는 문재인이가 그만두면서 알바끼에 갔던 자들은 전부 임기가 남았네 그러고서 지금도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도 이게 수십 년간 민노총이 장악한 노조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윤석열에 반대하는 방송을 너무나 당연한 듯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정권을 잡고 방통위원장도 바꾸고 그렇게 버텼잖아요. 한상혁이가 바꾸고 KBS 사장도 바꾸고 했지만 이게 뭐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절차 그리고 막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를 막 어쨌든 조사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유파 생각에는 대통령 바뀌었으면 하루아침에 세상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지만 그게 법과 절차를 갖고 하나하나 해야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뎠어요. 최근 들어서야 비로소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있는데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은 압도적으로 민노총이 장악하는 그런 방송이 계속되고 있어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 제가 지상파에 전혀 지금 복귀를 못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종편에서도 저를 아직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있거든요. 예, 대신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도대체 저게 무슨 우파냐 하는 그런 좀 허접한 사람들을 우파랍시고 앉아가지고 실제로 좌파보다 더 아프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게 만들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답답하신 건 아는데 이게 성질대로 하루아침에 확확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되고 또 특히 이런 일을 할 때 국회에서 우리가 다수당이면 상대적으로 좀 손이 쉬워요. 근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소수파기 때문에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제동을 걸면 대통령이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번 총선까지는 적어도 언론 지형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일한 탈출구가 문재인 정부 주사파 5년간의 이 독재 치하에서 우리 자유파가 유일한 탈출구로 만들어낸 게 자유파 유튜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유파 유튜브의 힘으로 저 거대한 이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 전체와 상대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성고TV에 관심 가져달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정권을 우리가 탈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다소 좀 느슨해졌단 말이에요. 자유파 유튜브들도 다 구독자가 좀 증가가 안 되거나 뭐 떨어져 나가거나 뭐 실시간 시청자 숫자가 좀 줄거나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바뀐 것처럼 좌우파 국민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총선을 치러보시면 다시 여러분들이 실감하실 거예요. 아직도 모든 언론은 종북 주사파 정권 때처럼 좌파 편향의 언론이구나. 믿을 건 역시 자유파 유튜브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실감하실 거고 그 자유파 유튜브를 통해서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있고 정권을 잡고 독재를 할 때도 광화문 애국 세력과 자유파 유튜브들이 손잡고 이걸 넘어뜨린 거잖아요. 그리고 정권 탈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사실 진짜 양반이야. 저는 어디 가든지 5년 전 또 이 19년 광화문 국민 대혁명 할 때 정말 목숨 걸고 이길지 질지 또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길이 아니면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들 뛰었던 그 절박함으로 이번 총선도 치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각오를 한번 더 다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산 시민들이 붙여준 별칭이 기부왕 윤종훈입니다.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에 출연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끼리만 하늘의 별따기인데 여기 와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낸 사람이 또 어찌 보면 네 국회의원 하면 무슨 입법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국회의원 꼭 만들고 싶은 입법이 하나 있었는데 내 인사말 대신에 박사님 괜찮으시면 한 개 말씀드릴게요. 네, 국회의원이 되면 여의도 가서 2번 만들겠다.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화된 회사에 사는데 여러분 간혹 남해에서 적조 발전해가지고 의류 폐사하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다 바닷가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뭐 때의 문제는 갑자기 온도의 변화에 의한 녹조 발생을 집단 폐사 또는 갑자기 온도가 올라서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집단 폐사 이런 게 발생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데이터화 해놓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르는 이래 가두리 향해서 기르는 어종들이 막 돌아다니는 어종이 아니고 정착 어종입니다. 우럭, 돔, 광어 이런 거는 정착 어종이에요. 아, 걔네가 저 아파트 짓고 살아요? 그렇지. 그래갖고 그게 어초예요, 어초. 그거를 이제 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바닷속으로 빠뜨려 주죠. 네. 그거를 가두리 양식 기르는데 이거를 이제 수입이라는 기관에서 하게 되면 만약에 광어를 100만 마리 치어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거기서 치사량이 나옵니다. 0.몇 %는 죽더라. 또 사료를 얼마 먹으니까 얼마나 크더라. 이런 게 데이터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법제화되어 있어갖고 수협에서는 그런 걸 하고 그러면 그게 법제화되어 있으면 그러면 집단 폐사가 발생 예상이 됩니다 하면 뭘 하면 제일 좋으냐면 그물을 뜯으면 돼요. 그물을 뜯어버리면 이 어종이 도망을 안 가고 정착 어종이기 때문에 우리 어족 자원으로 보호가 됩니다. 근데 지금 법이 안 돼 있으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근데 살리려고 흙탕물 뿌리고 막 일하는데 사실은 그물을 뜯으면 되거든요. 못 뜯는 이유가 그게 법제화 안 됐으니까 죽은 놈을 킬로그램 달아주셔야지 보상을 해주는 거다 이게. 그렇지. 예. 이거 법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게 법으로 돼 있어야지. 녹조가 발생했네라면 어민들이 그래 우리가 들어간 돈의 95%를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이면 그냥 정부에서 그물 트더라 이러면 그물을 트는 순간에 그게 다 우리 어족 자원이 되는 겁니다. 환경 파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법이 안 돼 있으니까 죽어야지 킬로그램 달아가지고 보상해 주거든요. 이거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올 겨울도 보면 갑자기 김장철에 갑자기 배추 엎어붙다, 무 엎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농협에서 이걸 데이터화해서 심기 전에 과잉 생산이 될 것 같으면 생산을 중단시키든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수출할 길을 모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돈 장담하니까 그 수확할 때쯤 되니까 이거 맞네 안 팔리네 갈아엎고 이런 거를 법제해야 된다. 닭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는 기관에서 돈 장담하지 말고 닭이 많을 것 같으면 미리 제한을 시켜버리고 공급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그래야지 어민, 농민, 축사하는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이 법제를 한 걸 하고 싶다. 이겁니다. 예. 그래. 어제 그제부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업무 보고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새해가 되면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게 돼 있어요. 업무 보고는 그 부가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을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그중에 고칠 부분은 지적해주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강조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올해 주요 역점 사업이구나라는 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올해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새 업무 보고 형식을 확 바꿔버렸어요. 예, 부처별 보고가 아니라 주제별 보고를 해라. 이거 이제 부처는 사실 아마 엄청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부처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부처 장관들은 없는 상태에서 지구 부처가 하고 싶은 일만 쭉 보고하면 됐거든. 근데 주제별 보고를 하라 그러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현대사회는 워낙 다원화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작은 정부 정책도 대개 대여섯 개 이상의 부처가 연관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처들끼리는 이 서로 벽이 높아가지고 또 자기네 거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제별로 하게 되면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나와서 대통령 앞에서 토론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보시면 그 민간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도 직접 나와서 같이 토론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정책 수혜자들이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왜 이거 민원을 몇 년째 했는데 아직 해결도 못했나요? 라고 하는 얘기를 대통령 앞에서 장관한테 할 수 있도록 다들 터버렸거든. 그래서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부처무복으로 바꾸면서 강조한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뭘 강조했냐? 하나는 현장 행정을 해라. 현장 행정을 해라. 현장에 답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정부가 되자. 해결하는 정부가 되자. 그냥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끝이잖아.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 진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정부가 되자. 능력 있는 정부가 되자.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윤종훈 후보가 어류 폐사 문제 가지고 지금 말씀했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여러 수만 명이 책상머리에 앉아갖고서 백날 떠들어봤자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현장 중심.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고 정부에 들어가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현장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현장 행정 그리고 문제 해결 정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 바로 이것이 현장 행정이다. 문제 해결 정부가 지향해야 될 바다. 그 말씀을 제가 따로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올해 승리는 우리의 궁극적 목적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총선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총선 끝나면 2026년 지방선거가 곧 닥쳐오고 그러고 나면 진짜 우리가 모든 걸 걸고 해야 될 대해전 2027년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런 선거가 기다립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2027년 대선에서 이겨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벌써 2년 가까이 흘려버렸어. 근데 거의 저 종북 주사파들이 발목 잡는 바람에 거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대통령이 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던 우주항공청 이거 이제 2년 가까이 돼서야 간신히 통과시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네.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과 우리가 다수파가 된 집권 여당이 힘을 합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열심히 하겠지만 워낙 문재인 종북 주사 정권이 망가뜨려 놓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앞으로 남는 3년 동안에 총선에서 이겨서 힘을 받더라도 이 어지러 놓은 거 청소하는데도 아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종북 주사파가 망가뜨린 나라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자유파가 지난 70여 년 동안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세 가지 일을 했거든요. 하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건국입니다. 또 하나가 근대화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민주화입니다. 이 세 가지는 종북주사파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자유파가 이뤄낸 성과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건국과 근대화만 얘기하고 민주화는 얘기 안 하는데 마치 그렇게 되면 민주화는 좌파들이라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종북 주사파들은 민주화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적화를 하기 위한 것이지 민주화를 해도 인민민주화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세력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세 사람이 역사적 타협을 해서 이뤄낸 거예요. 그게 6.29 선언입니다. 6.29 선언으로 비로소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이 된 거거든. 이 6.29 선언의 세 주체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이었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자당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민주화도 우리 자유파가 이루어낸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국하고 근대화하고 민주화했는데 여기서 3만 불, 3만 5천 불로 대충 끝날 수는 없잖아. 이걸 5만 불, 6만 불의 진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선진화라는 과제가 남아있어요. 이걸 해내려면 2027년 우리 자유파의 정권 재창출은 필수 불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7년 정권 재창출을 궁극적인 목표로 해서 저는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니까 지난 2년 전 대선을 다시 돌아보면 2021년 이제 9월부터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이 시작됐는데 그때 뒤늦게 두 사람이 뛰어들었잖아요. 한 사람이 윤석열, 한 사람이 최재형. 그 전까지는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막 이랬잖아요. 다 합쳐봤자 10%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최재형이 들어오고 윤석열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우리가 종북 주사파의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발견을 해낸 거죠. 그래서 사실 당시까지는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는 정말 100% 딱 내 마음에 드는 그런 후보는 아니었어요. 상당수 자유파 국민들이 지지하되 좀 유보적인 입장 을 갖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이재명 세력을 격퇴하고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윤석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일종의 그 무기력감 같은 거 또는 그러니까 참 이가 내가 생각해도 참 우리 자유파가 못났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2027년에 그 대선 정권제 창출은 적어도 그런 선거는 치르고 싶지 않다. 진짜 우리가 발굴하고 키워서 제대로 세우는 그런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당당하게 내세우고 누가 봐도 정말 흔쾌할 수 있는 그런 대선을 치르고 싶다. 이런 그 개인적인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랑 뜻맞는 국회의원이 최소 단 5명, 많아서 20, 30명 정도면 된다. 이게 국회의원이 뭐 100여 명이 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이를 악물고서 내가 목숨 걸고 하겠다 그러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뜻맞는 국회의원 5명만 있어도 얼마든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 지금 정의당이 국회의원이 많은 게 아니에요. 고작 6명이야. 그거 갖고 온갖 사안에 대해서 데스노트도 지것들이 쓰고, 그쵸? 그리고 뭐 이래라 저래라 캐스팅 보트 행사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진짜 우리 아미고 동지들이 흔쾌하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아미고 후보를 한 20, 30명을 지금 발굴해서 출마시키고, 그래서 그 중에서 최소 5명, 최대 한 20명 정도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낼 것을 제가 목표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후보나 또는 저희 방송에 초청해서 방송하는 후보는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안 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저것 다 점검해보고 찔러보고 이게 제대로 된 건가? 그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양산에 저런 사람이 나왔나 보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 동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여러분들 일처럼 같이 뛰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무리 인사 말씀 좀.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제가 평생 살면서 맨날 하는 말이 나는 참 운이 좋은 놈이다 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역시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역시나 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번은 앞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에 하여간 제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또 지역 주민의 의견보다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잘 들어서 또 경청하는 자세로 뭐 선거에 임하는 끝까지 여러분의 의견 잘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저한테는 별로 다가오지는 않으세요. 아까도 제가 사진 찍읍시다 하고 막 이렇게 앉혀야 간신히 앉고 사진 찍어주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고성범이한테는 다들 사람들이 먼저 가요. 그리고 이 고성범에 대해서는 그렇게들 호감도 표하고 궁금해하는 것도 많은데 늘 저 카메라 바깥에 저 멀찍이 앉아서 있잖아요. 우리 고성범을 박수로 좀 모셔주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고성범이 주겠습니다. 고성범한테 평소에 궁금하신 거 많잖아요. 편하게 대화하시고 제가 있으면은 이자가 또 저를 의식해서 또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빠지겠습니다. 저는 먼저 일어날게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고성범입니다. 사실 저한테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고성국이 있으면 되지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뭐 고성국 박사의 뭐 몸에 무슨 흉터가 있느냐 뭐부터 밤에 잘 때 뭐 코를 좀 고느냐 이런 거, 그다음에 특별히 뭐 좋아하는 음식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이게 재미가 없으면 바로 편집당합니다. 그렇게 편하게 질문하셔도 돼요. 질문 있답니다. 전 두 분이 정치에 입문하게 되신 계기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누구요? 두 분 다 고성국 박사님이랑 고성국 본부장님. 고성국 박사하고 제가 정치 입문이요. 저희는 사실 이게 투표, 그러니까 선출직이나 임명직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가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엄밀하게 따지면 정치에 입문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고성국 박사는 정치 평론을 업으로 하고 있어요. 한 40년 동안. 근데 그것도 광의로 보면은 정치이기는 하지만 좁은 의미로 보면은 정치에 입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의도 국회의원에서도 회관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캠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그 선거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역시 엄밀하게 보면은 정치 입문한 적은 없어요. 다만 정치권 언저리에서 여기는 정치 평론을 업으로 하고 저는 정치 어시스턴트 또는 컨설팅 이런 거를 해왔기 때문에 정치권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둘 다
정치에 입문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정치 컨설팅은요, 제가 이제 그 대통령 캠프에도 한 여러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당 대표 선거나 또는 광역 단체장 또는 국회의원, 뭐 그다음에 지방자치 이런 대소 선거를 뭐 한 20여 차례를 직접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실 이게 정치판은요, 이게 경험이 자산이에요. 마치 이게 육군 병장이나 상병쯤 되면은 모르는 게 없잖아요. 군대에서 병이하는 것. 정치판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경험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로 오늘 좌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